경제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뉴욕부터 가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어제 가짜 뉴스에 요동을 쳤습니다. 네, 저도 그 현장에 있었고 그 롤러코스터를 제 눈으로 직접 목도를 했었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제 협상용 카드로 관세를 많이 쓰니까 지금 우리가 모두 떨고 있죠. 내일 모레입니다. 상호 관세가 발표되는데 그 전에 역시 트럼프답게 중국을 빼고 나머지 국가들은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둔다라는 보도가 일단 빠르게 퍼져 나오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나스닥 경우에 이제 선물이라고 하죠. 이제 본장 말고 선물이 한 마이너스 4% 정도 추가 급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다 만회하고 플러스 2% 이상까지 되돌리는 그러다가 불과 한 10분, 15분 만에 이게 이제 가짜 뉴스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또 하락을 했다가 또 다시 반등을 하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강보합에서 끝이 났지만 어제 해프닝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그만큼 시장이 취약해 있다라는 것도 하나를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오늘 주식 시장의 흐름을 함께 봐야 되겠지만 이제 선물 시장에서는 뭐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이라고 해서 향후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세력도 있고요. 뭐 선물이나 옵션이나 하락에 베팅하는 이제 세력도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폭락을 하니까 이 상승 쪽으로 이제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그들이 자기를 탈출하려고 일부러 이제 이런 뉴스를 좀 흘리면서 주가가 급반등할 때 빠져나왔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밤 또 빠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상황을 봐야 되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일단 확실한 건 그만큼 주식시장에 그 뉴스 하나에 이렇게까지 큰 변동성을 보인다는 것은 상당히 취약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들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하고 민감한 상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이 불안한 게 중국하고 미국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인데 중국이 보복 관세 하겠다라고 하니까 미국이 그럼 우리 50%더 추가할 거야.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내일 모레가 상호 관세가 이제 개시가 되는 날입니다. 상호 관세는 크게 기본 관세, 보편 관세라고 하죠. 이 10% 플러스 개별 관세. 이건 국가마다 다릅니다. 이제 합쳐져서 상호 관세가 나오게 되는데 이 10%는 이미 발효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이 10%를 맡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별 관세까지 합치니 완전체 상호 관세는 내일 모레인데 중국은 34%입니다. 그러나 이미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를 맡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합쳐서 54%가 되는데 트럼프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앞으로 관세를 매겼을 때 여기에 보복하면 좌시하지 않겠다. 응징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여러분도 뉴스를 보셨겠지만 중국이 크게 네 가지를 가지고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34% 맞보복을 하는 거고 히토류 제한, 수출 제한이 있었고 이제 세 번째가 미국과 관련된 기업들 규제하고 WTO 제소. 누가 봐도 이건 완전한 맞보복 아닙니까? 이걸 보고 있는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막 기자들도 지금 중국이 보복했는데요, 막 이럴 테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50%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내일까지 기회를 주겠다. 내일 모레가 시작이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50%를 추가를 한다. 그러면 54%에 50, 100%가 넘습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입장에서는 또 미국에서는 수입되는 이 중국산 제품들은 이제 가격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하루 동안은 줄 테니까 이거 철회해라. 그런데 조금 전에 중국 외교부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 좀 끝난 것 같은데요. 뭐 핵심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끝까지 간다. 즉 중국은 트럼프에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일까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시한을 줬지만 미리 중국은 뭐 마음대로 해라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밤에 주식시장은 이 미중 간의 이 격전을 어떻게 바라볼지 어떻게 해석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이제 우리가 가장 트럼프가 최초의 관세 이거 나왔을 때 걱정했던 부분 이게 트럼프가 압박하고 나머지 국가들이 뭐 지금의 베트남처럼요. 막 오히려 막 제로 관세 제시하면서 수구려들고 타협하는 거 그것도 나쁘지만 더 최악은 이제 상대 국가들 가령 중국 같은 뭐 유럽연합, EU 같은 나라들이 반격했을 때 이게 치고받는 난타전, 이 전쟁으로 가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미중은 실은 난타전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중국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은 어쨌든 뭐 끝까지 가겠다. 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밖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 보면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게 뭐 경제 문제가 아니라 뭐 정치 불안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괜찮습니까? 그렇죠. 시진핑 주석도 뭐 중국 내부에서 상당히 입지가 좀 흔들린다고 하고요. 중국 상황이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중국은 이제 부동산 버블을 일부러 붕괴시켰다는 표현도 있지만 어쨌든 그 버블이 꺼지는 와중에서 극심한 내수 침체, 뭐 상당히 경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전 세계가 물가 상승, 인플레를 걱정하는데 유일하게 지금 디플레를 걱정하는 나라가 중국인.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난타전을 펼쳤을 경우에 실은 중국이 버틸 수 있어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겠지만은 단기전으로 붙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중국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액수가 한 200조 수출을 합니다. 중국은 미국에 한 600조, 한 630조를 수출을 해요. 똑같이 이제 관세를 매겨질 경우에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600조어치의 중국산 제품을 쓰잖아요. 이게 이제 가격이 2배가 된 거예요. 그럼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피해가 크겠죠. 반면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인들 물론 이제 대두 같은 치명적인 제품도 있기는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메이드 인 USA를 중국인들이 뭐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습니다. 먹거리 정도 이게 이제 중요하다면 중요한 건데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빵빵 터졌을 때 오히려 미국 내에서 미국인들이 트럼프에 대한 반발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게다가 이쪽은 중국은 공산당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민들의 반발을 압박하면서 갈 수가 있어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중국이 훨씬 더 잘 버틸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요번에 쓰는 중국의 이 전략은 뭐냐? WTO에 제소를 하면서 이제 미국을 제소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모여라. 이제 마치 자기가 이 또 한켠에서의 좌장인 것처럼 지금 행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패권을 꿈꾸는 중국 입장에서 이때 마치 이 미국을 상대할 리더로서의 입지를 자꾸만 자기가 이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실은 중국이 얻는 또 하나의 뭐 노린 부분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히토류라 틱톡 전 두 개가 이제 키워드라고 보고 있는데 히토리 제안을 했지만 7종밖에 일단 안 걸었어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히토리 제안을 걸겠죠.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을 통해 가지고 히토류를 조달하려고 하고 있죠. 이걸 젤렌스키도 또 알 텐데 빨리 광물 협정에 사인을 해줄지 계속 수싸움들이 네. 이제 펼쳐지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히토리고요. 틱톡을 관련해서는 그나마 이제 희망 이게 하나의 출구가 될 수 있는 게 묘하게 그 틱톡을 놓고 트럼프도 시진핑도 약간 좀 이제 명분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가령 이제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틱톡 이거 중국 거 미국이 이제 사 오면서 어느 정도 뭐 중국에게 뭐 용인도 주고 하는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틱톡을 팔면서 약간 그러니까 이 틱톡을 통한 협상 테이블 이런 정도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단기적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번 혹은 몇 차례 미중이 이 난타전을 붙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는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뭐 미국 내라고 조용한 건 아니잖아요. 공화당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반 트럼프 시위도 있고 기업들도 못 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중국 잡으려다가 애플 잡는다 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미국도 네. 녹록치가 않은 것 같은데요. 애플 주가는 네. 뭐 어제도 빠졌었고요. 원래 애플 아이폰이 300만 원 된다고 하다가 간밤 또 넘어오니까 그것도 아니라 400만 원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다 알다시피 애플은 중국 또 저기 인도 이런 곳에서 이제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쪽 나라의 상호 관세를 때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돌아 이제 애플에 오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요. 비단 애플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미국 내 자동차 회사 GM 같은 경우도 놓고 보자면 결국 이렇게 외국산 자동차들 다 관세 때리면 미국 자동차는 좋아야 되잖아요. 그럼 미국 자동차 GM이라든가 포드 주가는 폭등해야지 맞죠. 근데 GM도 잘 보면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게 50%도 안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생산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좌충수인 부분도 있는 거예요. 아니 미국 내 자기 자동차 브랜드 살린다면서 근데 준비가 덜 된 거죠. 이에 대해서 트럼프는 빨리빨리 들어와 뭐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는 거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미국도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과연 트럼프가 이 단기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불려도는 그 비난, 불만, 이런 파괴, 주가 폭락을 어떻게 넘길까? 이것만 실은 넘기게 된다면 중장기전으로 간다면
이제 트럼프의 꿈을 자신들이 실행할 수가 있겠지만 이 단기적인 파고를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또 이런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아니, 미국 월가에서도 경기 침체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의 계획은 제가 뭐 트럼프의 머릿속에 간 건 아니지만 살짝 느낌적인 경기 침체는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벌써 용인한다. 그 정도 의도로 좀 의도적으로 의도하게 한다. 만든다. 이게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에 영원히 풀 수 없는 두 가지 적자가 있죠. 하나는 무역 적자, 하나는 재정 적자고요. 이 재정 적자는 조금 더 나아가면 국가 부채라는 이야기로 가는데 국가 부채가 지금 4경을 넘어서 5경입니다. 이거 이자 내느라고 모든 예산이 국방비보다 이자 비용이 훨씬 더 높아요. 이제 천조국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자로 천조를 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트럼프의 계획은 금리를, 특히 시장 금리를 많이 좀 떨어뜨리고 싶어 합니다. 지금 근데 간밤에 또 한 4.2인데 트럼프는 한 이게 3%, 2%대까지 그냥 빨리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느냐? 약간 느낌적인 느낌의 경기 침체가 와서 주식도 한번 폭락시키고 돈들이 뭐 채권 쪽으로 넘어오고 전반적인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이 시장 금리까지도 함께 내려가는 이제 그리고 나서 자기가 끌고 올라가려는 이제 이런 좀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게 개인의 뜻대로 다 착착되고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잘 보시면 한켠에서는 그렇게 파워를 못 살게 굴어요. 빨리 금리 내려라 하고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연준이 금리 안 내려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계속 몰아세우는 이유가 이제 그런 식으로 풀러가려는 그게 이제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를 해결하려는 거고요. 그렇게 금리를 미국의 채권 금리를 떨어뜨리면 달러도 함께 약세로 돌아가거든요. 그럼 이제 달러 약세와 함께 무역 적자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지금 다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미국 내로 공장을. 그렇죠. 그걸 가지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그러니까 이제 보면 트럼프의 계획은 있어요. 이제 계획은 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생물체잖아요. 살아있는 유기체인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딱 되고 될까? 이제 여기에 대한 우려인 것이죠. 지금 뭐 뉴욕 증시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흔들리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뭐 아시아 증시 다 폭락하고 네. 원달러 환율 오르고 좀 그렇잖아요. 네.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장도 좀 네. 힘들어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우리가 그동안 거의 오를 때 못 올랐잖아요. 그래서 실은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이드카가 걸리기는 했지만은 아마 제대로 다 했으면 10% 이상 거의 서킷 브레이커가 걸려야 될 텐데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있는 게 그 전에 이미 못 올랐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PBR이라는 지표, 그러니까 코스피가 어느 정도까지는 용인하느냐, PBR 0.8배, 이제 그게 지금 한 2,300선인데요. 이거를 깬 적은 거의 없습니다. 큰 위기가 아니고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좀 내려와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오늘은 아마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도 있고 해서 또 뉴욕 증시도 하루 일단 쉬어갔잖아요. 모면을 했지만 저는 이게 어떤 뭐 완벽한 하락이 끝났다라든가 이제부터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요. 이게 어쨌든 이벤트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중국도 저렇게 나왔으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또 봐야 되겠죠. 실제 부과하는지. 그리고 모레가 되면 상호 관세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중국 빼고는 협상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럴 수도 있죠. 갑자기 이제 내일 밤 중국은 50% 매기고 나서 베트남이 제로 그러니까 0% 관세를 했잖아요. 베트남 너는 착하다. 그래서 46%로 갑자기 뭐 20%로 깎아준다든가. 이런 행태가 나오면 또 트럼프가 자기가 기득권을 또 잡게 되는. 근데 이 자체가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피곤하잖아요. 이게 불확실성이고 이런 거 불안한 거죠. 주식시장이 예, 제일 예,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바닥이라든가 뭐 이제 안정을 찾았다라든가 이런 말을 하기는 아직 섣부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장은 보니까 2,334 약간 올라서 네. 끝났다고 지금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삼성전자 시장 기대보다 조금 높았다 뭐 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자동차 다른 분야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자동차도 정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속 터지는 분야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누구보다도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 31조 투자 약속하고 백악관에서 함께하고 현대차 그룹은요. 현대차만 들어간 게 아니라 현대제철도 넣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뒤로 마치 무슨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단 한 번의 예외라든가 뭐도 없이 계속 맞으니까 지금 주가가 이렇게 무너지는 형국이 되고 있는데
이건 참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많이 보고 다른 국가들도 자꾸만 함부로 먼저 베풀지 말아라. 또 이제 최대한 늦게 해라.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바뀐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런 투자 약속에 대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거국적인 하나의 이제 명령,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한다라는 이게 있지 않으면은 글쎄요, 한 1년 내에는 좀 힘든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1년이 지나고 나면 뭐 메타플랜트 조지아 공장도 뭐 전기차 라인을 내연차로 좀 바꾸고 미국 공장들이랑 좀 쉐어해가지고 거기서 현대차 라인 하나 뽑고 이제 그래서 한 1년 정도 좀 후에는 좀 맞춰갈 수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아쉽죠. 그래서 이건 딱 주식 투자자들의 제가 이제 뭐 대원에서 말씀드리면은 그 31조로 자사주 매입이나 해가지고 했었으면 주가는 상하가 갔을 텐데 왜 그런 짓 했냐라고 오히려 지금 국내 주주들이 반발할 정도까지 참 좀 국내 우리 K자동차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 냉혹한 모습을 보이네요. 아니 그날 뭐 사진 찍으면서 어려운 일 있으면 찾아오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뒤에 뭐 연락은 계속 하는 없더라고요. 거 보니까 네. 어쨌든 답답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럼 금융시장이 불안한데 네. 이게 실물 경제로까지 영향을 미칠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2018년, 19년의 상황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제 이게 왜냐하면 그때가 미중이 1차적으로 한번 붙었었을 때 아니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과연 금융시장, 실물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지라고 해서 2018년, 19년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18년을 놓고 보면 3월부터 10월까지는 서로가 이제 말싸움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최초로 2018년 3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중국을 때릴 거야라고 행정명령 부과하니까 중국도 우리도 때릴 거야. 그러니까 뭐 어디엔 부과할 거야, 어디엔 부과할 거야 하다가 7월경에 실제 부과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주식시장이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러다가 말겠지 하다가 언제 폭락을 시작하느냐. 2018년 10월이었었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 관세를 때리게 되면서 야 이러면 난타전으로 가겠구나라고 해서 그때 폭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돌아와 보면 실제 지금 엄청나게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이 보복을 하면서 난타전이 들어갈 때 한 번 더 빠질 그러니까 가능성이 이제 2018년을 놓고 본다면 남아 있다라는 거 하나 보고 있고요. 2018년에 그럼 어떻게 회복을 했느냐? 그게 무자비하게 계속 빠지다가 2019년 1월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금리 인상은 없고 금리 인하의 시작. 이 발언을 가지고 2019년 1월 4일부터 이제 2019년 내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면 이걸 그대로 차용하면 일단 한번 미중이 또 싸운다. 그러다가 주가도 빠지고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면서 그때야말로 금리가 급락하거든요. 이제 금리 급락이라는 건 결국 성장률 둔화, 경기 침체를 반영합니다. 그때 뭐 파월 의장이 나와서 완화적 발언. 이렇게 하면은 아마 바닥을 볼 수 있겠다. 이제 자산 시장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실물을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실물을 볼 수가 없는 게요. 그렇게 2019년이 가고 실물 경제는 어떻게 되지 하다가 2020년에 코로나가 와버리면서 이 1차 미중 관세 전쟁에서의 그 여파가 실물로는 어떻게 됐는지는 실은 우리가 확인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산 시장의 흐름은 앞서 말한 것처럼 결국 한 번의 충격, 마지막엔 연준의 뭐 금리 인하 관련한 발언으로 좀 마무리, 이 정도는 개념을 잡을 수가 있겠지만 실물, 글쎄요. 이게 이제 뭐 계속해서 난타전에 간다면 이건 뭐 우리도 알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니까 완전히 좀 험난한 길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자산 시장 쪽에서의 이 충격을 좀 먼저 멈추는 것을 간절히 기대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시청자들 답답하고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떡하죠? 좀 이 전쟁이 관세 전쟁이 좀 빨리 딱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